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전에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던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경기 당일 약속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은 거 아시죠? 당시 피해자들은 호날두와 주최사 더 페스타 등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데 이같이 이탈리아가 한국을 무시하는 건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벤투스의 이탈리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태 때문에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다 큰 코를 다쳐서 이제는 한국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를 맞이하니 이탈리아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이번 사태의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한국 대응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착소를 시작했습니다. 확산을 늦추려면 감염자와 접촉한 시민을 정밀하게 추적해 검사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격리하는 한국식 대응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월터 리치아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자문관은 현지 언론 라 레푸블리카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한국 대응 모델의 세부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이사회 일원인 리치아르디는 최근 며칠간 이탈리아와 한국의 이번 사태 관련 그래프를 비교 분석했는데,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면서 보건장관 동의를 구해 이탈리아 전역에서도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처럼 거점 지역을 봉쇄하거나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을 내리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진정시킨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코 부치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교수는 한국의 현 사태 그래프 곡선은 방역 대책이 작동하며 바이러스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 국가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동원해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리치아르디는 감염자와 주변 접촉자를 파악함으로써 다른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검사 체제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표현하는 등 해외 언론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적극적인 검사와 감염자 격리를 하는 한국에서는 검사 건수가 31만 건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경증자에 머물게 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한국인 등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한국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유입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세계적인 도시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토주는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에 검사소를 설치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검사소를 설치해 직원들을 검사하도록 했다고 주당국이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검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격리 조치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모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진 검사를 한 한국을 모범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내 상황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현 사태를 아시아인들이 옮기는 감염병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계 학생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탈리아 북부도시 카솔라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 청년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에서 이번 사태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국장 검역을 통과할 때 발열 체크를 받고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조치와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또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 검역 조치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똑같이 반도국가라는 점에서 자주 비교가 됩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한 것도 비슷합니다. 초기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서 더 뛰어난 점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의료 당국의 리더십, 전 국민적인 협조가 꼽힙니다. 이탈리아는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데다가 의료 시스템도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한국을 극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력 일간지 라스탐파는 정부가 서울 모델 도입을 고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방위적인 감염자 동선 추적과 이에 따른 공격적인 검사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식 대응 모델을 조명했습니다. 라스탐파에서는 한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위험군의 동선을 파악해 모두 공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은 어느 지역에 감염자가 분포해 있는지 어디가 위험지역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고 부연하고서 최근 한국의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으며 이탈리아처럼 일반 대중업소나 공장을 폐쇄하지도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방식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선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고등보건연구소의 잔리 레차 감염병 국장은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국이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지 일솔레 24올에도 동선 추적과 시민의식이 이번 사태를 이기는 비장의 카드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중국처럼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도 이번 사태를 통제하는 데 성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때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첨단 기술 활용, 깨어있는 시민의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저지했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협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법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탈리아보다 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전염병 사태 이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잘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에선 이미 지역별로 한국 대응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주도인 북부 베네토는 증상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라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가벼운 증상 혹은 무증상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롬바르디아에 이어 피해가 두 번째로 큰 볼리오나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선 현재 5분마다 한 건, 시간당 12건의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태를 맞아 한국을 무시하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형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이탈리아가 아주 큰 코를 제대로 다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차별하고 유벤투스 노쇼나더니
이제는 한국에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참 이 호날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경기에 안 나온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무슨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다가 나올 것처럼 양말 쓱 올리면서 눈치 쓱 보더니 끝까지 안 나오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번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다, 마스크 착용이다, 손 씻기다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 마음껏 외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쁜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위기를 이겨내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야 돼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완전히 메이저 무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전투기 중에서 아주 이제 메이저 그룹에 속하는 그런 전투기예요. 북한군의 주력 전투기이기도 하고 그런 전투기인데, 저도 한때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 시절 때 이 미그 29 지금 뭐 알려드리겠는데, 이 미그 29가 워낙 디자인도 좋고 멋져서 야, 참 멋지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점점 더 지금 이 전투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자, 공포로 대비해서 허접으로 들통났습니다. 미그 29 펄크럼. 펄크럼이라는 이 나토에서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나토에서 이 소련제, 러시아제 전투기에다가 F로 시작되는 이름들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이제 피쉬베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펄크럼, 그리고 수 27은 플랭커, 이런 식으로 F자로 붙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 이 펄크럼은 지렛대, 지뢰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지렛대, 지뢰 받침대, 이걸 이제 펄크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참 의미 없는 이름입니다. 근데 미그 29 생긴 거 보면 제비처럼 생겼어요. 제비. 그래서 저는 미그 29 스왈로우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수호이 27은 백조처럼 생겼어요. 주둥이가 조금 밑으로 쳐져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완, 이거는 스왈로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토에서 F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펄크럼이라고 합니다. 자, 최신 트렌드에 맞춘 가베닉 BVR 전투기 도입에 흡족해하던 소련입니다. 1968년도인데요. 미그 23을 전력화했어요. 미그 23 당시 이 트렌드는 가베닉 전투기 해서 적어도 보고도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도 이런 가베닉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미국은 가베닉 전투기인 F-14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질세라 미그 23을 만들었어요. 이 미그 23 BVR, 그러니까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에서 가시적거리 밖,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까지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즉 레이더로 보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레이더에는 보여. 그리고 내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기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레이더로 보이는 이 거리까지 미사일을 날려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BVR 전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이제 실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그 25 아주 이제 고고도 여객기죠. 미그 25 폭스팻, 그리고 이제 이 미그 23을 탁 배치를 하고는 이제 소련이 야, 이 정도면 이제 미제 팬텀 정도는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그 21의 후속 모델이죠. 그러니까 미그 21보다는 압도적으로 강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즉시 바로 이듬해 KGB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4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에 정신이 번쩍 든 소련입니다. 1969년도인데요. 이때 이제 F-14가 실전 배치가 되었죠. 이 시기예요. 자,
KGB님이 브레즈네프 서기장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서기장 동지 큰일 났습니다. 양키들 신형 전투기 스펙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브레즈네프가 우리도 뭐 미그 23이랑 미그 25 깔고 있잖아. 뭐 그깟 신형 전투기 여차하면 우리 장거리 미사일로 날리면 되지 무슨 호들갑이야. 이제 이렇게 KGB가 아니 F-14라는 놈은요 알고 보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가 200km가 넘고요. 또 180km짜리 공대공 미사일 6개 표적 동시 교전한답니다. 그리고 미제 공군놈들이 개발 중인 전투기도 이거랑 맞먹는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레즈네프가 미제놈 참 그 로즈웰인가 거기에 UFO 떨어졌다는데 진짜로 그 외계인 고문하나? 그럼 우리 미그 25로 대응하면 되잖아. 이제 이러니까 KGB가 미그 25는요 운동성 둔한 고고도 여객기라서 일반적인 공중전에는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새로 개발하게 각 설계국에 예산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즈네프가 그러면은 미국의 F-14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 F-15 그 이길 수 있는 전투기 만들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200km 넘는 탐지거리 레이더 그리고 180km짜리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 쏘는 이 F-14 그런데 이걸 미 해군이 사용하는데 미 공군놈들이 또 그 F-14하고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또 만들고 있대. 그게 또 F-15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그 23, 미그 25 이런 거로는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명 미국의 4세대 전투기를 압도하는 고기동성 전투기를 개발하라. 1970년도에요. 그래서 이제 딱 전투기 설계국들 불러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자, 수호이, 투폴레프, 미그, 일류신, 안토노프 이런 이제 항공사들 딱 불러놓고 야 있잖아 여기 봐봐. 목표는 미제놈들 F-14 그리고 F-15 압도할 신형 전투기다. 니들 담당 뭐 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수호이가 저는요 적 후방 공세 제공과 장거리 공중전용 대형 기체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그가 속으로 이제 공군 물량 우리가 다 먹어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는요 전선 방공 겸 다목적 전투기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연히 전선용 전투기가 훨씬 물량이 많겠지. 뭐 중심 침투하는 거 그거 뭐 물량 좀 되겠어. 우리가 다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른바 이게 미국으로 치면은 F-15와 F-16 이걸로 해서 하이로 믹서 개념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호이가 F-15 역할을 맡는 하이 그리고 이제 이 미그 29, 미그가 미그 29를 가지고 이제 F-16 역할을 맡는 로우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그는 자신들이 전투기 종가다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냉전 시대 유명한 전투기들 거의 대부분 미그죠. 미그. 그런데 수호이는 당시에 수호이 22, 수호이 24 이런 공격기를 주로 만들던 회사였어요. 미그는 뭐 미그 15부터 시작해서 17, 19, 21, 25, 23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고기동 전투기를 생산하던 회사인데 수호이는 뭐 덩치 크고 그런 저기동의 공격기를 만들던 회사니까 미그가 만만하게 봤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 싹쓸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선 방공 제공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련 공군의 제공 겸 전선 지원 전투기로 등장한 미그 29 펄크럼입니다. 1977년도에 나왔는데요. 실전 배치는 1982년도에 됐어요. 자 나왔을 때의 스펙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18톤 그리고 엔진은 RD33이라고 하는 엔진이 2개가 있고요. 최대 속도는 마하 2.25 작전 반경은 무려 1430km 작전 고도는 18km 무장은 하드포인트가 7개소가 있어서 7개의 각기 다른 무장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4톤이 탑재가 가능하죠. 자, 뭐 그 경쟁기종인 미국의 F-16 같은 경우에 최대 이륙 중량이 19톤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하나 가지고 F-16은 19톤을 들어올려서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엔진 2개 가지고 18톤이에요. 최대 속도는 F-16이 마하 2인데 이거는 이제 마하 2.25죠. 속도는 이게 미그 29가 좀 더 빨라요. 그리고 하드 포인트는 F-16 같은 경우는 11개입니다. 11개인데 F-16은 또 이제 보조 연료 탱크를 달죠. 그런데 이 미그 29나 수호이 27 같은 경우는 보조 연료 탱크를 대부분 달지 않아요. 그런 이 내부 연료만으로도 이 정도 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 7개의 하드 포인트가 순수하게
무장을 달 수 있다라고 본다면 무장 능력은 F-16에 크게 뒤지지 않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F-16이 딱 나왔을 때 F-16이 실전 배치가 딱 되던 시기에 소련이 이 미그 29를 완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게 미국의 키홀 정찰 위성에 찍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혔어요. 나토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코드네임 펄크럼의 발견인데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보니까 이거 F-16하고 비슷한 덩치인 것 같은데 생긴 게 F-16은 꼬리 날개가 수직 꼬리 날개 하나인데 이건 두 개예요. 그러면 미국 자기네들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수직 꼬리 날개 두 개를 만든 게 F-14, F-15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성능이 좋아 보여. 왜? 엔진이 두 개니까. 그래서 이야, 이 큰일 났구나. 기껏 우리가 F-15 개발했는데 이제 망했네요. 이게 막 3이 넘는다면서요? 레이더는 200km 넘게 본다면서요? 미사일은 뭐 100km 이상 간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토를 또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투기가 바로 이 미그 29 펄크럼이었어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소문만 들어보면 완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시대를 앞서간 펄크럼의 가공할 능력입니다. 정말 이 단어들 이거 딱 보면 지금도 최고의 그런 성능, 최신 트렌드죠.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보면 야, 이 정도면 뭐 이거는 진짜 쓸만하네, 대단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헬멧 연동 조준기, 이거 우리 한국 공군이 2000년대 초반에 FX 사업에서 F-15K 도입할 때 그때 도입한 거예요. 헬멧 연동. 그러니까 헬멧에 조종사의 이 시야하고 시력하고 딱 맞춘 이 헬멧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헬멧에 렌즈가 붙어 있어서 이게 조종사하고 눈이 초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조종사의 눈이 딱 쳐다보는 여기에 초점이 딱 맞아서 그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투기 같으면은 내가 저 적기를 격출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조준을 하고 그 레이더를 조준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무장을 날려야 되는데 이 헬멧 연동 조준기는 쳐다보면 그게 초점이 딱 맞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 F-15K 시대에 들어와서 했는데 1977년도에 헬멧 연동 조준기를 만들었다고 홍보를 한 겁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그리고 IRST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조합으로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도 적외선으로 IRST 적외선으로 수십 킬로 밖의 적을 탐지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은 나는 레이더를 끄고 적외선 탐지만으로 즉 렌즈만으로도 수십 킬로 밖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적은 내가 레이더를 조준받고 있다라는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미그 29 보면 앞에 좀 볼록한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IRST 적외선 탐지 렌즈예요. 그리고 이제 무장으로는 알라모 그리고 아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는데 이 알라모는 미국의 스페로처럼 세미 액티브 공대공 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뭐 한 그 초창기형은 40km 그리고 뭐 60km까지 80km까지도 가고 후반기형 이제 이러는데 이 알라모를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모는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팬텀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F-16 이런 데 이제 알라모가 장착이 그 알라모의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로우가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대공 BVR 능력 당연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무서운 게 아처입니다. 아처. 헬멧 연동 조준기는 이 아처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적외선 추적인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뭐 그냥 꼬리를 잡아야 거기서 쏠 수 있고 뭐 이런데 이것은 그냥 쳐다보면 적외선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열추적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이거는 뭐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가는 겁니다. 당시 포클랜드 전쟁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듯이 미국이 사이드와인더 L 버전을 개발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정면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국이 포클랜드에서 이 아르헨티나 공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아주 좁은 각도에서 정면에서 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소련은 포클랜드 전쟁 이전인 1977년도에 이 헬멧 연동 조준기를 만들어서 아처라는 정말 걸출한 미사일 가지고 그냥 쳐다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날아가도 그냥 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야, 봤냐? 니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다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전투기는 1982년도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실전 배치되고 나서 8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독이 망했죠. 그래서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동독군이 서독군에게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 연방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독군이 이제 동독군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동독군이 쓰던 그 각종 장비들 다 대부분 이제 퇴역을 시켰어요. 쓸모 없으니까 퇴역을 시켰는데, 근데 미그 29는 너무나 훌륭한 대단한 전투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그 29야말로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해가지고 동독 공군이 가지고 있었던 24대의 미그 29를 이제 독일 공군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만 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성능이었는지 미국하고 합해서 완전히 분석을 다 해봤죠. 해봤더니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도대체? 완전 꽝이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레이더 한 200km는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레이더가 까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 F-18 호넷 전투기의 초창기형 레이더가 있거든요. APG-65라고 하는 그 초창기형 레이더를 카피한 거였어요. 그래서 탐지거리가 재보니까 70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정면에서는 70km. 근데 적전투기를 따라가는 후면에서는 35에서 40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5에서 40km면 눈이 한 1.5 시력 1.5 정도 되는 조종사가 구름 위에서 맑은 날, 구름 위는 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다보면 한 40km까지 보인답니다. 그러면은 뭐 눈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레이더가 완전 꽝이더라. 그리고 하방 탐색 능력은 더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정면을 볼 때는 이렇게 한 70km를 보는데 하방 룩다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탐지거리가 확 줄어들어 버리고, 또 이 지상의 또는 해상의 이 클러터를 제거를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포착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미국과 독일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동시 교전 능력, 1969년도에 데뷔했던 이 F-14가 동시 교전 능력이 6개였지 않습니까? 피닉스 미사일로 각기 다른 적기 6개를 향해서 동시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데, 이 정말 환상의 전투기라고 생각했던 이 공포의 미그 29 펄크럼이 알고 보니까 동시 교전 능력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꽝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엔진 수명입니다. 엔진 수명이 불과 400시간밖에 안 되는 쓰레기 엔진이었던 겁니다. 한국 공군이 예를 들면 우리 뭐 FA-50이나 F-16 이런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1년에 한 250시간 이상을 비행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1년에 100시간 이상을 비행을 하는데 그 평균 2조가 전투기 하나를 몰거든요. 그래서 전투기 하나가 주로 200에서 250시간 정도는 운행을 하는 것이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엔진 수명이 400시간이면 채 2년도 쓰지 못하고, 우리 공군 기준으로는 채 2년도 쓰지 못하고 엔진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F-16, 뭐 FA-50 하다못해 F-5 그렇게 엔진을 교체를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뭐 1500시간, 2000시간, 또 엔진 수명 연장해가지고 뭐 3000시간 이런 식으로 막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여기 400시간, 2년 이하, 1년 6개월마다 엔진을 교체해줘야 되는, 이거는 뭐 엔진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헬멧 마운티드 연동 시스템 아처, 그게 정말 막 쳐다만 보면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이제 이게 있으면 십자로 딱 꺼서 내 눈하고 십자로 딱 꺼서 똑같은 평행선상의 일자, 그리고 내 눈하고 똑같은 이 수직선상의 일자 해서 요 십자선에 딱 걸려서 여기는 60도, 60도, 아래 위로 60도, 옆으로 60도,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딱 내 눈과 수평선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각선이 되지 않습니까? 45도, 예, 45도.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당시 90년도, 91년도 이 시기에 굉장히 뭐 강력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와인더 9X처럼 정말 쳐다보면 뭐 저 뒤로도 날아가고 이런 미사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60도, 이렇게. 딱 수평, 눈하고 수평일 때 60도. 근데 전투를 하는데 상대 전투기가 나하고 60도를 맞춰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45도. 45도만
이렇게 내 눈하고 연동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처도 알고 보니까 정말 환상의 미사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동네북이었어요. 완전히 실전에 이제 대비를 하는데 곳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펄크럼입니다. 자, 걸프전 때 보시겠습니다. 1991년도죠. 미국의 F-15C 전투기가 스페로우 미사일 가지고 4대를 격추시켰어요. 미그 29 4대를. 그리고 또 미국의 F-15C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을 하던 미그 29가 스플릿 S 기동을 하다가 지면에 충돌했어요. 이게 뭐냐?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배면 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을 떨쳐내기 위해서 완전히 아래로 확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스플릿 S거든요.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평 비행 하다가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꺾어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다시 가는 것을 스플릿 S라고 하는데, 그래서 배면해서 꺾다가 제대로 못 꺾어서 그냥 지면에 충돌해서 한 대가 추락했어요. 파괴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긴급 출격을 했는데 아군 미그 29를 쏴버린 겁니다. 이 이라크군 미그 29가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편 이라크군 미그 29를 쏴버린 거예요. 이 알라모를 갖다가 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조준 풀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지면에 충돌해서 추락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건 뭐 자기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추락한 경우, 그렇게 해서 걸프전 때 6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디오피아하고 에리트리아가 국경 분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때는 좀 전과를 올렸습니다. 뭐냐? 에리트리아 공군 소속에 미그 29가 있었는데 용병들이 몰았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공군은 미그 21 2대 그리고 미그 23 3대를 격추를 했습니다. 미그 29가.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그 29의 전 모델이 미그 23이죠. 그리고 그 전 모델이 미그 21이죠. 또 그 사이에 성격은 좀 다르지만 또 전 모델 미그 25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 또 전전전 모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신형 소나타 가지고 완전히 초창기형 소나타한테 경쟁해서 이겼다. 이제 그 말이에요. 같은 후속 기종의 아주 옛날 기종 이제 5대를 격추를 했던 전과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디오피아 공군의 수호이 27에게 깝치다가 또 한 대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수호이 27한테는 격추가 됐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미그 21과 미그 23은 이겼습니다.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소보 공습 때 1998년도인데 역시 미 공군의 F-15에게 암람 미사일 맞아가지고 4대가 또 격추가 됐고, 미 공군의 F-16에게 또 네덜란드 공군의 F-16 이것들한테도 각각 한 대씩 맞고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 다르부르 사태 때 수단 공군 소속의 미그 29가 반군의 14.5mm 대공포에 맞아서 추락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그냥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행위라고 그래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다운그레이드 행위다, 수출행위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에 밀려서 수출을 연전연패합니다. 이 미코얀 설계후 몰락의 1등 공신인데, 원래 이제 미그가 미코얀 그레비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미코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 미그 전투기를 생산하는 생산 회사 이름이, 설계는 미코얀인데 생산 회사 이름이 마포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마포 미그 이렇게 또 이름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푸틴이 완전히 모든 항공기 회사를 하나로 통폐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호이 전투기 수출 물량은 형이 다 먹을 테니까 넌 좀 빠져 크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공격기나 만들던 근본 없는 놈들한테 이런 왕자를 다 뺏기다니 유유 이렇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말씀드렸듯이 미그가 전투기 시장을 완전 석권을 했습니다. 석권을 했는데 이 수호이 전투기가 냉전 이후에 그냥 흥행 대박을 쳤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왜냐?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능력 차이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그 29를 아무도 안 사고 다 수호이를 사는 거예요. 수호이 27, 수호이 30, 수호이 33, 수호이 35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리즈별로 쫙 나오니까 이걸 다 사는 거예요. 1000대 이상 팔렸어요. 근데 미그는
도저히 안 팔리다가 인도에게 이제 그 항공모함 다 만들어서 그게 함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그 29K 버전 해서 인도에 이제 팔았던 거.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그가 전투기에서 몰락하는 1등 공신이 미그 29가 돼버린 겁니다. 참 불행하죠. 자,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제 필사적으로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개명까지 합니다. 그러나 수호이 27이 수호이 30, 33, 35 이렇게 막 개명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는 멀티롤은 30이야. 그리고 해상형은 33이야. 뭐 이렇게 막 이름 바꾸고 막 계속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니까 미그 29도 우리도 따라해야지 하다가 미그 33 만들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또 이제 A사 레이더 장착하고 뭐 무인기하고 또 협동 전투도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미그 35 이름까지 붙였는데 또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덩치는 작고 능력은 부족한데 가격은 수호이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호박에 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당하는 굴욕적인 미그 전투기. 북한에 최대 40대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북한의 이 미그 29가 한 20대 미만만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40대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다 그냥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이에요. 북한의 미그 29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처 미사일이 북한에 있으니까 미그 29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근접전을 하면은 어쨌든 60도라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근접전에 말리지 않고 우리가 암람으로 BVR 전투 딱 해서 그냥 제거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인 펄크럼 미그 29 알고 보니까 완전히 똥망 전투기더라. 허접의 극치더라. 그래서 독일 공군은 그걸 쓰다가 이거 도저히 쓸 이유가 없구나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사회의 측면에서 폴란드 지금은 좀 살만해졌지만 냉전 직후에는 폴란드도 어려웠죠. 그래서 폴란드에게 우리 뭐 사과의 뜻으로 좀 주자 해가지고 이 24대의 미그 29를 폴란드에게 대당 100달러에 다 줘버렸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아무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전투기가 미그 29였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